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최수정입니다. 오늘 제2의 신사업 신기술 분야 브라운백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과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연구원의 장윤성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강사님을 잠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성 박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융합기술경영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2016년도 7월까지는 포스코그룹 철강회사 포스코 ICT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 후 2016년 8월부터는 AI 비즈니스 리더로 AI 연구원에서 현재 근무 중이십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과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러면 장윤석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인공지능연구원의 장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제 말씀을 나눠볼까 하고요. 부제는 중소제조업을 고객으로 하는 현장 전문가와 인공지능 개발자의 팀밍 창업.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요거 이제 뒤에 좀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AI 관련해서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많은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스타트업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해서 대부분 문제를 푸는 일들을 하죠. 또는 어떤 일을 더 잘 되게 하거나,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런 분야에서 이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산업의 문제, 사회의 문제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오늘 주제는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중소제조업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대기업들은 역량들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은 이유들도 대기업들이 되게 사업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 성과를 잘 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기업의 구조라는 게 최종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대기업들이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구조에는 결국은 이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로 구성되어지는 중소기업들의 기술 역량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중소제조기업들을 좀 더 고도화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으로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나오고, 빅데이터 이야기도 나오고, AI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통틀어서 뭐 AI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는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뭐 기술 창업이 많이 유효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 주체가 되는 사람들 주로 보면은 현재의 AI 기술을 연구를 해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AI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분야, 뭐 여기서 이제 제조업 분야의 문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해 나가게 접근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문제를 개선하고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도구의 관점으로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개선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의 대체적인 접근 방법은 어느 쪽이 한 발 앞서 나와 있냐면은 AI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떤 특정한 산업군에 들어가서 그 산업군의 문제를 찾아내서 성과를 내보겠다 하는 식의 접근 방법이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도메인 지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한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개선 활동에 이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뭐 여기 표에 그려놓은 것처럼 중소제조업에 이제 있는 사람들, 뭐 기업의 대표일 수도 있고 또 현업의 담당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현업에 몰두해서 업무를 처리하기가 되게 바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을 만들어 가면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경력이 쌓여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퇴직을 하죠. 좀 기업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60세 정년에 거의 채워주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중견 기업까지만 가더라도 60세 채우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50세, 55세 이럴 때에 한창 전문성을 가져 있을 때에 퇴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 볼 거냐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써보려면은 실제로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의 우리가 시장을 좀 더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적으로 지원해서 학교에서도 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뭐 AI 특성화대학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육성하는 교육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쓰기에는 아직 또는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까지는 이제 좀 제약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되게 한국이 잘 하고 있죠. 그냥 대표적으로 뭐 피해 방역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사회 전반적인 역량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역량. 한국이 뭐 후진국에서 개발 도상국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거의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회를 이제 지탱해 주는 게 이제 제조업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일부 뭐 학자들이나 또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회가 고도화되면은 뭐 1, 2차 산업보다는 3, 4차 산업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시죠. 그게 이제 고부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되게 좀 팬시해 보이긴 하죠. 근데 실제 사회 전체를 구조를 볼 때는 최하 30% 이상은, 그러니까 이상은 자국 내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사회 구조가 탄탄하게 간다는 연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좀 거시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마침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한국이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게 꼭 방역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들 이제 IT 기술들, 뭐 요번에 그 최소 잔량 주사기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제조업에 대한 기술들, 역량들도 한국은 되게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좀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 관련된 역량들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자료들은 입시 성장률이나 그런 자료들이 잘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GDP 대비 이제 제조업 비중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되게 높은 편입니다. 뭐 30%는 안 되게 지금 되어져 있죠. 네. 이건 아마 그 해외 공장에 나가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빠져서 아마 분류할 때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적게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한국은 이런 제조업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지금은 코로나 얘기를 하지만 향후에 한국 사회가 좀 더 이제 사회적인 구조나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되게 제조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뭐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온 게 한 3년,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제 정부 내에서 또 활동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화두가 되면서 이거 해야 된다 확인하지만은 피부에 와닿게 이 4차 산업이 뭐다라는 걸 싹 와닿지는 않죠. 와닿지는 않고 있고 또 그 전에 이제 기술적인 용어를 쓰면은 빅데이터에 대한 되게 유행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유행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느 순간 AI도 확 중심이 옮겨갔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벤트가 알파고였죠. 알파고 이벤트가 생기면서 유행이 확 옮겨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산업에서 써야 될 걸 보면은 뭐 빅데이터든 AI 기술이든 또는 통칭해서 4차 산업혁명이든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목표. 그 목표라고 하면은 어떻게 효율을 높일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이제 띄어읽기를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읽는 사람들도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 사람이 하는 거 기기가 세게 해주고 통신이 들어가지고 IT에서 이제 자동화되고 여기 1, 2, 3차를 쭉 단계로 갔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새로운 단계에서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유행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게 실제로 죄송합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현실 속에 얼마나 들어와 있냐는 걸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소개 처음 해주실 때에 전에 이제 근무했던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포스코의 이제 IT 역량을 담당하는 자회사인데 뭐 포스코뿐만이 아니고 뭐 삼성, LG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은 이전부터도 많은 연구 이제 자금과 인력 배역량을 투입해서 내부 개선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술들이 외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부품 하나 바꿔 끼듯이 바꿔지는 기술이나 그런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전반적인 걸 만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일하는 방식, 뭐 제조업이라면 생산하는 프로세스, 설계하는 법 또는 그 SCM 어디서든 이스라엘들과 부품들을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설계하고 같이 반영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존 일하는 방법들까지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뭐 AI, 기술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들은 그런 역량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밖으로 나오진 않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인공지능에서 뭐 AI와 뭐 빅데이터, 뭐 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계속 회자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도메인 날리지, 뭐 현장 지식 이 이야기를 계속 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스타트업 하면은 산업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찾아서 해결한다고 처음에 제가 정의를 하고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산업계에서 기술을 가지고 성과를 내려면은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네, 문제가 뭔지.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그 이야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만약 특정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문제를 정의하는데 90% 이상의 시간을 쓰고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남아있는 시간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그 나라에서 교육 쪽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뭐 10만 AI 인재 양병, 뭐 양병? 병은 병사니까 하여튼 교육해야 된다 그러고 또 그 아마 지금 여기 기관에서 그런 교육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기관들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들을 되게 많이 실행합니다. 많이 실행하고 알파고가 2016년이었으니까는 17, 18, 19, 20년 벌써 이제 4년째 교육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과정으로 보면은 알파고가 16년도에 이제 이슈가 생기고 그 해에 석사과정 대학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17년, 18년도 하고 19년도 배출되기 시작했고요. 박사과정까지 하는 사람들 이제 좀 빨리 나오거나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시간상 보면은.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기술을 학문적으로 깊이 공부해서 그 역량을 이제 사회가 다시 공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시기가 안 되어져 있어요. 아직.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한편으로서는 기존에 현업에 있던 사람들이 하면은 아주 예전에 뭐 한 10년, 15년 전에 학위로서의 인공지능 학위를 예를 들어서 받았는데 인공지능 역사가 1950년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에서 했었거든요. 받았는데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서 사업을 하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게 좀 있었냐면은 요즘은 뭐 갤럭시 펜 되게 잘 되잖아요. 예전에는 또 전자수첩이나 이런 데에서도 펜으로서 글자 인식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필기인식 인공지능이 들어갔으니까는 실제 우리나라에도 그 기술들이 제품으로서 나오기 시작한 게 20년이 넘어갑니다. 20년이 넘어가고 음성인식도 제법 있었죠. 음성인식도 최근에 뭐 구글, 네이버 카카오 스피커들 있긴 하지만 국내에도 그 스마트홈 이렇게 공급되는 아파트들 중에서 조금 이제 좋은 제품을 쓰는 쪽들은 뭐 한 15년 전에도 그런 기능들이 음성인식 기능들이 다 있었어요.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왜 뭐 서류 같은 걸 제출하면은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에서 서류를 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입력하는 기능들도 이제 OCR이라고 해서 옵티컬 캐릭터 리더라고 그러는데 글자를 읽어서 문서화하는 기능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더 정확하게 잘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술 자체의 시작은 이제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 산업신경에 깊이 들어가 있는 영역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OCI 같은 건 주로 어디 쓰냐면은 금융권들, 그 뭔가 이제 서류가 많이 필요한 데들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산업을 뭐 은행이나 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인지산업이라고 스스로들 부르시더라고요. 그냥 사람 인자에 종이 짓자. 뭔가 정상화돼가지고 데이터가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은행에 가보고 보험을 가보면은 사람이 종이 들고 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기술을 바꿔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고 또 이제 완전히 예를 들어서 퍼펙트하게 사람을 대체한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면은 사람의 일하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또는 사람의 오류를 조금 보조해준다든지 이런 좀 완성된 수준의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뭐 대학의 연구 기술이라든지 또는 순수하게 이제 R&D하는 기관이나 또는 대기업들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이제 기술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AI 기술을 가지고 도입하는데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뭐 도메인 날리지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기술이라는 게 이제 뭐 적정한 기술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1969년도 이후에 태어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1969년도에 로켓가 달에 갔죠. 인류가 달에 가서 그때 예측을 할 때에는 뭐 한 10년, 15년 안에 달나라로 뭐 수학여행을 가고 뭐 기타 등등 뭐 호텔이 세워지고 예측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그때 신문에 막 기사 나오고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 50년이 흘렀죠 벌써. 한 52년 뭐 이렇게 지났는데 현실을 보면은 단 한 발자국도 민간인들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거. 가지 못하고 있고 또 뭘 들어볼까요? 뭐 AI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AI가 1950년도에 기술이 나왔을 때는 그때도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그 이름을 붙일 때는 정확하게 AI는 컴퓨터의 발달이 똑같이 없거든요. 컴퓨터를 만든 이유가 사람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고 만든 거죠. 물론 초기에는 좀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큰 비즈니스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BM이라는 회사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의 약자거든요. 큰 기업들이 하는 일이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땅이 크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뭐 통계를 처리하기 위해서든지 이런 큰 비즈니스들 위해서 이제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져 왔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 적정 기술은 현재 우리가 쓸만한 딱 그 정도 수준의 완전히 고급 기술이 아니고 적정한 기술이 뭐가 있을 거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야에 가면은 적정 기술이 제3세계에서 쓰인 적정 기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쪽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또는 뭐 자재가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를 가거나 또는 이제 동남아시아 오지를 갔을 때는 그런 구조가 안 되잖아요.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뭐 스마트폰으로 뭐 QR코드를 찍고 뭐 위치 추적하고 하긴 하지만은 아프리카 가면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기술을 뭘 쓸까? 여기에 적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도 비용을 많이 들이고 아주 어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냐. 뭐 여기에 적정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적정 기술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서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사례를 조금 하면서 저게 뭐 저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구나. 이렇게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 현업의 전문가들의 경험이 없이는 문제를 어렵게 풀려고 접근하는 그 사례가 그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망치밖에 없으면은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AI 기술을 너무 앞세에 내세우면 실제로 현업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제 가성비 있게 적정 기술이라는 얘기 같은 이야기인데 가성비 있게 이제 풀지 못하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도구인데요.
뭐 여기는 뭐 기술 이야기를 깊이 하진 않겠지만 주로 이제 뭐냐면은 AI 기술을 개발할 때에 사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이제 라이브러리들의 명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집을 짓는다, 뭐 가구를 만든다 그러면은 필요한 도구가 뭐가 있죠? 뭐 톱, 망치, 뭐 부품은 못 있을 거고, 톱도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수동 톱이 있을 거고, 전동 톱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도구들이 이제 많이 있으면 일을 쉽게 만들죠. 가구를 쉽게 만드는데 도구가 없으면 힘들게 해야 되고, 또는 많이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도구를 만드는 게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내가 AI 기술을 배웠습니다. AI 기술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는 완전히 그 도구부터 내가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구를 잘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주로 업무 보실 때에 엑셀, 파워포인트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파워포인트를 그림판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고서 한 장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근데 파워포인트 같은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는 아주 빠른 시간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죠. 엑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AI 도구들도 이들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엑셀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에서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함수를 써서 뭐 통계나 추정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I 기술 쪽 파트도 조금 더 옆으로 나가서 이야기 더 드리면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최종 이제 그 딜리버리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산업군이 있고요. 도구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산업군이 있습니다. 도구를 만드는 쪽은 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 그래서 이런 쪽들은 도구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요. 그래서 뭐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들 있죠.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초기에는 원격지에 있는 저장소, 원격 저장소 개념으로서의 클라우드 서비스였다가 그 다음에는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컴퓨팅 환경으로서의 클라우드였다가 이제는 이제 AI나 빅데이터나 분석이나 여러 가지 처리들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 관점으로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들을 이제 잘 활용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고.